자, 안녕하십니까. 이제 그 토익 강의는, 이제 지금 이제 하는 게 6주차 이제 강의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일정이, 학교 일정이 지금 아직 완전히 지금 딱 픽스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예상되는 게 5월 달부터 우리가 이제 대면 강의를 할 수 있다라고 전제하다면, 중간고사가 11주차에 중간고사를 있을 겁니다. 근데 15주차가 또 기말고사이기 때문에,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가 텀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중간고사 11주차에 치는데 그때까지 공부한 거를 다 중간고사에 다 쳐버리면 너무 분량이 많아지니까 분량을 좀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대면 강의가, 동영상 강의가 지금 계획된 게 7주차까지 동영상 강의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만약에 대면 강의로 넘어간다라고 치면, 7주차까지 끊을게요. 동영상 강의에서 다루는 7주차까지를 여러분들은 뭘 하시면 되냐면, 이게 지금 중간고사 시험 범위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건데, 자, 지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분사로 이제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교재 진도는 분사로 넘어갑니다. 분사로 넘어가는데, 자, 이게 지금 문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문제가 많은 이유가, 다른 파트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토익 시험 문제 전체적인 분량을 보면 문법 파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분사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2주간에 걸쳐서 합니다. 총 이제 동영상 그 강의 자료는 4개의 자료로 나눠가지고 분사만 계속 다룰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간고사 시험 범위까지 해서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입니다. 자, 요거를, 이렇게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분사라고 하는 이 문법은 종류가 이제 현재 분사가 있고 과거 분사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흔히 이제 이전에 공부할 때 수업 시간에 많이 듣는 말로 바꾸면 현재 분사라고 하는 게 우리가 흔히 이제 쌤들이 ing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ing. 과거 분사는 pp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이제 보통 스펠링이 항상 똑같은 건 아니지만 ed로 끝나는 거죠. 자, 요거를 이제 과거 분사라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분사라고 하는 거, 현재 분사, 과거 분사라고 하는 거는 위치가, 문장에서 들어가는 위치입니다. 위치가 뭐하고 똑같다면, 이게 형용사하고 똑같은 위치를 가집니다. 자, 흔히 이제 우리가, 특히 PP 같은 경우에는, 요런 같은 경우에는, 동사의 3단 변화라고 해서 go, went, gone, 그 다음에 뭐 make, made, made 이렇게 외웠단 말이에요. 동사인 것처럼 외웠는데 알고 보니까 이 pp라고 하는 게 동사가 아니고 형용사였다는 얘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형용사하고 일종의 같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형용사의 위치가 나와야 돼요. 자, 위치부터 합니다. pp나 ing가 들어가는 단어들은 고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pp하고 ing의 위치는 형용사 위치하고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가 원래 형용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형용사가 먼저 나오고 뒤에 명사를 쓴단 말이에요. 두 번째가 명사를 먼저 쓰고 가끔은 형용사가 뒤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번역은 어떻게 번역되냐면, 형용사 플러스 명사도 뭐뭐 하는 명사예요. 요것도 뒤에서 앞으로 뭐뭐 하는 명사야. 번역은 뭐뭐 하는 명사. 자, 요거를 이제 말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근데 이 자리에 원래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찾는 거는 요거 두 가지를 구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자리에 형용사 대신에 pp가 들어가거나 ing가 들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도 pp가 들어가거나 ing가 들어가거나. 번역은 동일한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형용사의 세 번째 위치가, 자, 이것도 그 유명한 비동사입니다. 비동사 다음에는 항상 형용사가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형용사 자리에 형용사 대신에 pp나 ing가 나와도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유명한 거죠. is하고 pp가 결합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름으로 따지면 당연히 수동태가 되는 거죠. is하고 ing가 결합됐어. 뭐뭐 하는 중이다.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름을 각기 다른 범주에서 갖다 붙이긴 했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is 다음에 형용사 자리인 거는 분명한 사실인 거예요. 자, 네 번째가 make, find, leave, keep이죠. 자, make나 find나 leave나
keep이라는 동사입니다. 자, 요 동사들은 어차피 뒤에는 명사 플러스 뭐예요? 형용사가 나오잖아요. 자, 여기 명사가 형용사 하도록 뭐뭐 한다라고 할 때 쓰는 거였는데, 자, 이 자리에 그 유명한 이제 뭐가 들어가는가? 형용사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냐면 pp나 ing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외워두셔야 됩니다. 구조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형용사 위치 네 군데예요. 형용사하고 동일한 위치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게, 요거는 형용사들 위치하고 똑같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거고, 자, 여러분들은 하나를 공부를 더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자, 다섯 번째가 뭐냐면 요거예요. 문장 맨 앞입니다. 문장 맨 앞에 이 자리가 pp 아니면 ing가 들어갈 거예요. 자, 문장 맨 앞자리입니다. 문장 맨 앞자리에 pp 아니면 ing가 들어가는데, 이게 한 단어에서 끝나면 안 돼요. pp나 ing가 한 개의 단, 여기서는 각각 한 개의 단어인데, 여기서는 pp나 ing 다음에 몇 단어가 더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나오고 컴마가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컴마가 들어가고 주어 동사가 나왔어.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이게 pp나 ing는 형용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여기도 이제 형용사 자리인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이 박스 전체를 다 합치니까 어때요? 문장보다 앞에 나왔고 컴마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름이 뭐냐면 부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단어가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의 단어이기 때문에 부사구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어릴 때는 부사구라고 안 배우고 어떻게 배운 거냐면, 헷갈리죠? 형용사라고 하다가 갑자기 부사로 넘어가서 헷갈리는 건데, 단어 자체는 형용사가 맞지만 이게 묶어지면 부사구 위치예요. 부사구에 들어가게 되면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배웠던 분사구문입니다. 그냥 분사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쓰는 거고, 형용사처럼 분사구문이라고 해서 부사구 자리에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어릴 때 배운 거는 분사구문이라고 배운 겁니다. 이렇게 위치만 잡아 놓으세요. 자, 그런데 하나가 더 있어. 하나가 더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부사의 형태니까, 부사구의 위치니까, 위치가 이렇게만 들어가는 경우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이렇게 문장을 다 쓰고 나서 컴마 이 자리에 부사를 집어넣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도 이 자리는 pp나 ing가 들어갈 수 있고 단어가 몇 개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분사 구문이에요. 이것도 분사 구문입니다. 근데 이거는 재밌는 게, 이렇게 컴마가 나오고 나서 뒤에 분사 구문을 쓸 때는 웬만하면 답이 ing가 답이긴 해요. 보통 외울 때 컴마 ing라고 외우는 구조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총 위치가 5가지 위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뭘 공부하셔야 되냐면, 자, 공부해야 될 내용은 요겁니다. 자, 어디다가 할까요? 자, 공부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은 요 내용인데, 자, 첫 번째 핵심이 pp하고 ing를 구분해야 돼요. 두 가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자리가 두 가지 다 들어가는데 답은 한 개란 말이에요. 요 두 가지 중에서 pp가 답이냐 ing가 답이냐를 결정을 또 해놔야 됩니다. 그 결정하는 방법이 어떤 거냐면, pp가 답이 되는 경우에는 두 개의 단어입니다. 이 어떤 특정한 단어하고 이 pp하고 이 단어의 관계가 수동태처럼 될 겁니다. 수동 관계입니다. 번역이 뭐뭐 되어진다라고 번역이 될 거예요. 요거는 ing는 능동 관계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동 관계, 능동 관계라고 하는 거는, 자, 수동태, 능동태하고 비슷한 건데, 수동태, 능동태를 구분할 때는 문장에서 주어하고 동사가 딱 있으면, 두 개가 있으면 주어 지가 하면 능동태, 주어가 당하면 수동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능동관계, 수동관계를 보려고 하는 것도 pp, ing 할 때 이것도 보는 것도 단어가 몇 개가 나오면 두 개가 나와야 돼요. 근데 ing는 pp는 한 단어란 말이에요. 한 단어가 더 있어야 돼. 그 한 개의 단어가 뭔지를 알아야만이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마지막에 결정적인 내용이, 자, 요 내용을 외우는 겁니다. 1번처럼 땡땡 하는 명사 이렇게 할 때 수식받는 명사가 삼각형이에요. 또 삼각형으로 표시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번역할 때는 요걸 주어처럼 번역해. 이 명사지가 뭘 하면 ing예요. 명사가 당하면 pp입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깨어진, 그죠? 브로큰입니다. 브로큰 pp예요. 브로큰 베이스가 나왔다 싶고, 깨어진 꽃병이 나왔다 싶니다. 베이스가 꽃병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따질 때는 뭐냐면, 꽃병을 삼각형에 두란 말이에요. 꽃병은 지가 깼느냐 깨어졌느냐를 따져보세요. 당연히 꽃병은 지가 깰 수가 없잖아. 깨어진 거잖아요.
수동 관계네요. 아, 그래서 broken, PP를 쓰는구나. broken base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뒤에서 앞에 걸 꾸며줄 뿐이지 관계는 똑같아요. 요 수식받는 명사가 삼각형입니다. 요 명사지가 뭘 하면 ing, 명사가 당하면 pp입니다. 자, 3번은 요건 어차피 주어 다음에 is 플러스 pp가 나오면 문장의 주어를 봐야 돼요. 요거는. 요거 두 가지는 문장의 주어하고는 관계없었습니다. 요거는 문장의 주어를 봐야 돼요. 자, 요거는 이제 목적격 보호자리니까 앞에 있는 명사, 목적어죠. 요거를 봐야 돼요. 요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잘 외워두셔야 됩니다. 분사 구문 같은 경우는 문장의 주어를 보는 거예요. 다 다릅니다. 위치 5가지를 놓고 삼각형이 다 다른 거예요. 뭐가 뭐 한다라고 하면 ing인데 뭐가에 해당되는 걸 삼각형으로 표시한 거예요. 한다에 해당되는 걸 pp는 ing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뭐가 삼각형이 한다라고 번역되면 ing, 삼각형이 당한다라고 번역되면 pp를 답으로 하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가는 게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pp하고 ing 구분하는 거.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이거는 난이도가 높아요. 자, 이게 얼마나 지금 난이도가 높은 얘기를 할 거냐면 분명히 어떤 단어하고 이 삼각형하고 어떤 단어의 관계를 따져봤는데 우리말 번역이 삼각형이 한다가 아니고 삼각형이 되어진다가 된 거야. 자, 그런데 삼각형이 되어진다라고 번역이 됐는데 그러면 당연히 pp가 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pp를 답으로 딱 한 거야. 예를 들면 도착되어진 비행기라는 말을 보세요. 비행기가 삼각형이야. arrive가 이제 ing는 pp란 말이에요. 도착하다. 비행기는 지가 도착한다라도 말이 될지 몰라도 비행기가 사람에 의해서 도착되어진 것 같잖아요. 자, 그러면 도착되어진 거니까 답이 arrived가 답일 것 같은데 정답지 확인해보면 arriving이 돼 있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원래 동사가 자동사예요. 타동사가 아니고 자동사입니다. 이 자동사라고 하는 건 원래 동사 뒤에 명사를 안 쓰는 거잖아요. 원래 주어진 단어의 pp, ing의 원형 자체가 자동사입니다. 자동사인 경우에는 번역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지가 관계를 따져봤는데 능동, 수동 따져볼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어차피 자동사는 pp가 없습니다. pp가 불가능해요. 아무리 번역이 뭐뭐 되어진다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정답은 ing가 답이에요. 여기까지 들어가려고 하니까 전제 조건이 뭐냐면 원래 단어가 이게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너무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죠. 근데 이제 난이도가 높으면 됩니다. 토익 시험장에도 소위 점수대가 토익 점수가 한 800점이나 900점대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 맞출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라고 해서 못할 건 없단 말이야. 도전을 해보세요. 아, 자동사, 타동사는 내가 구분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나올 때마다 하나하나씩 외워두시면 충분히 해볼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자, 여기서 이제 진짜 중요한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자, 요거는 기본 원리하고 동일한 거긴 하지만 워낙 중요한 거예요. 기본 원리를 그냥 그대로 자, 요 원리입니다. 요 원리하고 요거는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인데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헷갈려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단어를 잘 보세요. satisfy라는 단어가 나왔어. 또 이제 뭐가 있냐면 뭐 disappoint, interest 이런 단어들입니다. 자, 이런 단어들을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분류를 그렇게 합니다.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왜 특이한 거냐? 별거 없는데 이게 특이해요. 왜 특이하냐면 자,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이 이 단어들을 외울 때부터 잘 외우신 분들은 괜찮은데 잘못 외우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이 단어부터 얘기를 합니다. satisfy. 자, 무슨 뜻일 것 같아요? satisfy가 뜻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satisfy의 뜻을 어떤 분들은 이게 만족하다라고 외우는 분들이 있어요. 틀렸어요. 만족하다 아닙니다. satisfy는 만족하다가 아니고 누구누구를 만족시키다예요. 정확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되게 쉬워요. 누구누구를 만족시키다. 그래서 이 표현은 만족시키다라는 이 표현은 항상 뒤에 사람이 따라붙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시험을 쳤어. 근데 시험 점수가 나왔어. 근데 여러분들이 뭐 A 학점이든 B 학점이든 C 학점이든 점수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A를 받았다 쳐. 그러면 내가 받은 시험 점수입니다.
자, 학기 말에 받은 시험 점수가 누구를 만족시켜? 여러분들, 나를 만족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the test result satisfied me라고 쓰는 거예요. 나를 만족시킨 거야. 그게 능동태예요. 반면에, 자, 문장의 주어를 시험 결과가 아니고 나를 주어로 해봐. 그거에. 그럼 나는 만족시키는 거야, 만족을 당한 거야. 당연히 만족을 당한 거죠. 시험 점수가 나를 만족시켜줬으니까 나는 시험 점수 때문에 만족감을 느끼는 거란 말이야. 그럴 때 I was satisfied라는 수동태를 쓰는 거예요. 이게 되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잘 기억할 때가 써먹으셔야 됩니다.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거는 무조건 번역할 때 누구누구를 만족시키다. 자, 이거 실망하다가 아니고 누구누구를 실망시키다라고 번역하셔야 되는 거예요. interest. 자, 이게 흥미롭다가 아니고 누구누구에게 흥미를 주는 겁니다. 흥미를 주다. 이렇게 번역하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자, 요걸로 가지고 이제 집중적으로 연습을 해보셔야 되는데,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연습해야 될 게 뭐냐면, 자, 1번처럼 집어넣고 이제 연습을 해볼게요. 자, 1번 구조입니다. 요거처럼 이제 연습을 하면, 요 자리에, 이게 필름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어. 영화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이제 써야 될 단어가 꾸며주는 겁니다. 재밌는 영화예요. 재미있는 영화라는 말을 쓰고 싶고, 흥미로운 영화를 쓰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interesting 아니면 interessed를 써야 되는가? 자, 근데 interest가 뜻이 누구누구에게 흥미를 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요 구조에서는 요게 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영화를 삼각형에 두란 말이에요. 자, 영화가 흥미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흥미를 당하는 거야? 흥미를 주는 거네, 그죠? 영화가 나한테 흥미를 주는 거잖아. 흥미를 주다 하고 똑같은 말로 번역됐다면 동사 원형하고 똑같이 번역되는 건 다 ing가 답이에요. 이거 interesting이 답입니다. interesting film이 답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자, 다른 걸로 가봅시다. 영화를 보러 왔는데 관객의 오디언스가 관객이에요. 자, 관객은 영화를 본 관객입니다. 아주 흥미로워하는 관객입니다. 우리말 번역은 흥미로워하는 관객이니까 지가 하는 거니까 능동태 같긴 합니다. 근데 원래 이 단어가 누구누구에게 흥미를 주는 거야. 그러면 요 자리에 interesting을 써버리면 뜻이 뭐가 되는 거야? 관객 지가 흥미를 준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관객은 흥미를 준 게 아니네. 영화가 너무 재밌어서 영화 때문에 흥미를 느낀 거란 말이야. 흥미를 가지게 된 거예요. 당한 겁니다. 아, 그래서 이게 관객이라는 단어 앞에는 interesting이 아니고 뭐가 들어가야 돼? interested. 흥미를 느끼고 있는. 이게 헷갈리는 포인트인 거예요. 우리말하고 일치가 잘 안 돼요. 1대1로 딱 맞아 떨어지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것도 한번 정리를 다시 해봅시다. 자, 요거 말고 2번 같은 경우를 볼게요. 2번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자, the result가 나왔어요. 자, the result가 나왔어. 결과가 나왔어요. 자, 결과. 가로. 미 하지 말고, 뭐 할까요? 자, my mom. 이렇게 할까요? was terrible. 끔찍했다. 자, 이런 말이 나왔다 칩시다. 자, 문장 구조는, 전체적인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그 결과는 끔찍했다. 이게 동사예요. 끔찍했다. 이게 동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여기서 뒤에서 이걸 꾸며주는 거예요. 앞으로 갑니다. 2번이 된 거죠. 그죠? 결과는 결과인데 뭐 하는 결과? 내 어머니를 실망시킨 결과입니다. 자, disappoint. 누구누구를 실망시키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거를 꾸며줬으니까 요거하고 관계를 보지 말고 요걸 꾸며줬으니까 결과를 삼각형에 두라 말이야. 자, 결과는 실망을 시킨 거예요. 실망을 당한 거야. 실망을 시킨 거네요. 엄마를 실망시키겠네. 동사 원형하고 똑같이 번역이 된 거야. 실망시키다고 같은 번역이 된 거야. 그래서 답이 요 자리에 들어가는 게 disappointing이 들어가는 게 답이에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 어머니를 실망시킨 그 결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게 헷갈립니다.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를 더 해봅시다. 하나만 딱 더 해볼게요.
자, 4번 예문을 보세요. 4번 예문이 4번 유형입니다. 자, 그가 made me 만들었어 나를 피곤하게 만든가. 자, 피곤한 거는 tire입니다. tire. 자,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tire라는 단어 자체가 피곤하다라고 많이 번역하는데 사실은 그 번역이 아닌가. 이거하고 똑같은 식으로 가면 tire가 피곤하다가 아니고 누구를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자, 문장 구조는 이 문장입니다. 그러면 삼각형이 요게 삼각형이에요. he가 아니고 me가 삼각형이에요. 나입니다. 그가 만들어서 나를 뭐뭐 하게 만든 거예요. 자, 나라는 사람은 여기서 피곤하게 만드는 거야? 아니면 피곤함을 당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피곤하게 했으니까 나는 피곤함을 당한 거잖아. 요거하고 요거의 관계를 따지란 말이야. 그래서 피곤함을 당한 거니까 tired가 답인 거예요. He made me tired. 이게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아주 유명한 문장이 작년 재작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개봉돼서 뭐 세계적으로 화제를 일으켰던 영화가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에 나오는 이제 주인공이 원래 퀸이라는 락 밴드의 이제 그 보컬이잖아요. 보컬 담당하는 보컬리스트인데 프레디 머큐리라는 친구가 죽기 전에 유언도 아닌데 유언처럼 남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게 되게 유명한 말입니다. 어떤 말을 남기냐면 Never make me boring가. 이렇게 이 말을 남겼어요. 자, never make me boring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근데 이걸 한국에 있는 팬들이 이 말을 번역을 잘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번역하냐면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나를 지겨워하는 사람으로 만들지는 마라 이렇게 많이 번역해요. 그러니까 나를 재밌게 만들어줘 이렇게 많이 번역을 하는데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 번역이 아니야. 어떤 번역이냐면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나를 만들어주는데 나를 boring이잖아요. 요 단어하고 요 단어의 관계야. 근데 ing가 들어갔으니까 원래 이게 누구를 지겹게 하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내가 많은 사람들을 내가 많은 사람들을 지겹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들지는 마라는 뜻인 거예요. 나를 심심하게 만들지 마가 아니고 나를 지겹게 만들지 마가 아니고 내가 다른 타인에게 내가 지겨움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지 말아달라는 얘기예요. 죽고 난 이후에 자기 죽고 난 이후에 너무 많은 말들이 만들어지면 사람들이 지겨워할 거라는 얘기야. 그렇게 만들지 마라는 얘기예요. 죽고 난 이후에도 자기는 뭐가 되고 싶은가? 영원한 그냥 그 광대가 되고 싶은 거예요. 연예인이 되고 싶은가? 자, 그런 어떤 소망 같은 거를 좀 담고 얘기한 게 never make me boring이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되게 유명한 말이니까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분사 구문입니다. 분사 구문 같은 경우에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분사 구문에서 봐두셔야 될 거는 요 정도 이제 문장만 봐두시면 되겠죠. 자, 예를 들면 이거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많이 하던 거잖아요. 자, 하나만 딱 해봅시다. disappointed at the result입니다. 결과에 실망을 했어요. 자, 나는 went home, 집으로 가버렸어. 일찍. 자, 이런 게 나왔어. 이게 분사 구문이에요. 이게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거고 문장의 주어는 I입니다. 요 단어하고 요 단어의 관계를 따져야 돼. 자, 나는 실망을 준 거야? 아니면 내가 집에 일찍 가버렸다라고 한 거는 내가 실망을 준 게 아니라 실망을 당한 거잖아요. disappoint가 원래 실망시키다야. 실망시키는이라고 번역하면 ing가 답이겠죠. 근데 여기서는 내가 결과를 보고 실망을 당한 거예요. 당했기 때문에 집에 일찍 갔잖아. 나하고 요 실망 당하다의 관계가 수동 관계가 성립이 된 거예요. 요거를 보고 이게 그 PP가 들어가는 게 답이구나. ing가 답이 아니고 PP가 답이구나라고 할 때 이런 말들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마지막에 지금 예시문으로 제가 적은 게 요 단어를 위주로 예시문을 드는 이유가 요 세 가지 중요한 문법적인 사항이 위치 말고도 세 가지 중요한 문법 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서 토익 시험장에서 가장 많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게 될 내용이 세 번째는 저거예요. 감정동사의 PP가 답인지 ing가 답인지가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보게 될 문제 유형입니다. 그 유형만 따로 이제 떼가지고 예문을 많이 만들어 둔 거예요. 이거 놓치지 말고 연습 많이 해두세요. 자, 이렇게 이제 일단 연습을 해둔 상태에서 우리 이제 6주차 강의 2차 시에서는 교재 수업 자료입니다. 수업 자료에 나와 있는
설명된 부분 말고 주의사항까지 말고 이제 프랙티스 문제 나오잖아요. 1번부터. 자, 문제부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 문제부터 이제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제 문제를 쭉 풀면서 요 얘기를 또 반복해서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마다 삼각형하고 핵심이 되는 단어와의 관계를 따지는 게 이쪽 섹션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습해야 될 그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계속 반복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뭐 1차시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2차시 때 다시 또 뵙고 또 문제를 풀면서 얘기를 또 드리겠습니다.